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개별적인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설명한 것으로 우리가 옳은 것은, 자,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은 일반적인 세금과는 달리 임차인에게 필연적으로 전가되어 임대료를 인상시킨다. 필연적으로 전가. 이 지문이 또 틀렸죠. 필연적으로 전가하니까 틀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가가 안 되거든요.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공급이 고정됐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공급 곡선이 세금액만큼 수직으로 이동 못해요. 그래서 이 가격이 변화가 없어요. 공급 곡선이 수직선일 때는 이 가격 자체가 불변. 이 가격이 불변, 변화가 없다. 가격이 불변이기 때문에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우리는 전가시킬 수 없어요. 전가가 안 되니까 누가 다 내야 돼? 공급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자, 이 공급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한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은 분양가와 시장 가격의 차액이 가수요자의 몫이, 투기적 수요자의 몫이 되지만 채권 입찰제를 병행 실시할 경우에도 가수요자, 실수요자가 아니고 또 가수요자의 몫이 돼요. 자, 3번 지역지구제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는 지역지구제의 실시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자, 이 수요와 공급이 돼서 지역지구제가 실시가 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주거지역과 주거용과 공업용이 혼합이 되었다. 그럼 여기에 뭐를 우리는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은,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면은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이 규제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증가를 하죠. 그러면 현재의 가격 P0에서 이 초과 수요로 인해서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이렇게 가격은 P0에서 P1으로 상승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가격 상승에 따르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생산량이 증가도 비용이 변화가 없으면은 원래의 가격으로 하락을 할 때까지 공급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돼요. 원래의 가격으로 하락을 할 때까지 공급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초과 이윤, 원래의 가격으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초과 이윤은 없습니다.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하니까 틀렸죠.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습니다. 3번도 틀린 질문. 4번 아파트 후 분양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아파트의 품질을 높이죠. 예? 우선은 품질 안 좋으면 분양 안 받으니까. 그리고 부동산 투기의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번 정답이 되겠죠. 자, 시장 임대료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면은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하락해서 민간 임대주택 수요자가 혜택을 본다. 장기가 아니라 단기. 장기가 아니라 단기. 그래서 또 5번 어떻게 돼요? 틀린 질문. 4번이 정답이죠. 자, 이 얘기죠. 자, 여러분이 시장 임대료보다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을 한다. 자,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 임대료가 싼 사적 시장에서, 자, 이 사적 시장에서 임대료가 싼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이게 사적 임대료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이동하면은 사적 시장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줄어들죠. 그래서 임대료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사적 시장에 남아있는 저소득층 가구는 임대료 하락에 따른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죠. 장기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장기는 어떻게 돼요? 장기는 손해를 보니까 공급을 또 줄여요. 공급자는 임대료 하락에 따라 손해를 보니까 공급을 줄이는데 다시 원래의 임대료로 상승할 때까지 공급을 뭐한다? 이렇게 줄여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원래의 임대료로 다시 상승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사적 시장에 남아있는 저소득층 가구는 장기적으로 원래 임대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혜택을 없어요. 그래서 단기해야 맞는 지문. 15번. 임대주택 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임대료 보조 정책은 우리가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무상으로 임대료 일부를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하죠. 보조해 주는 거 맞습니다. 개념이죠. 시장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가 낮게 설정되면은 어떻게 임대인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있어서의 질적인 수준은 저하되고 또 우리는 암시장이 장기적으로 형성이 돼서 이 기존 임차인들은 다른 쪽으로 이사 가면은 암시장에서 높은 임대를 내리기 때문에 이사를 못 가죠. 이주 기피 형상이 나타납니다. 맞는 지문이고 3번 시장 임대료보다 또 규제 임대료가 낮게 설정되면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임대주택 공급량을 감소시키고 임대료의 이중 가격을 유발을 하겠죠. 15번 문제를 보시면은 얘기죠.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주어졌죠. 자, 수요와 공급이 주어졌을 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시장 임대료 또는 균형 임대료죠. 이 임대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린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임대료를 규제하죠. 이 규제 임대료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임대료죠. 그럼 이 차이만큼 임대인은 손해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임대인은 손해를 보고 임차인은 이득을 얻기 때문에 수요량은 증가를 하고 임대인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임대주택의 자금 투자를 기피하죠. 그래서 공급량은 장기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공급량 수준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은 이만큼인데 문제는 이 크기만큼의 초과 수요로 인해서 우리는 암시장이 형성이 되죠. 자, 암시장이 형성돼서 이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여기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가격, 암시장 가격, 규제 가격, 가격이 두 개 생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3번 맞는 지문. 4번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할 경우에 주택 소비량은 당연히 이전보다 증가하고 또 어떻게 돼요? 효용도 이전보다 더 높아져요. 그리고 다른 재와의 소비량은 항상 감소 밑줄. 그래서 틀렸죠. 항상 감소하니까 틀린 지문. 일반적으로 뭐한다? 증가를 합니다. 증가. 그래서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을 하죠. 자, 공공주택을 우리가 정부가 공급을 할 때는 이 공공주택에서의 임대료를 우리는 민간
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에서의 시장 임대료보다 훨씬 싸게 해서 공급을 해요. 그래서 임대료를 공공주택 임대료,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를 달리 매기죠.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하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이 임대료의 차액만큼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보조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주죠. 그래서 이 주거비는 주택 임대료를 말합니다. 주거비, 주택 임대료에 대한 보조 효과가 있는 겁니다. 5번 맞는 질문. 자, 16번 문제로 갑니다. 자, 16번 문제 보시면은 정부에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택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만약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자, 이렇게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고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이렇게 비탄력적이다.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면 어떻게 돼요? 중과된 양도소득세의 실질적 부담은 어떻게 될 거냐?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선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면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이동하는데 이 점이 바로 우리는 세금을 부과하기 전이죠. 부과한 이후에는 가격은 이만큼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하는데 가격 상승만큼 요거 누구? 수요자가 부담하죠. 이 수요자인 매수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자, 이 부분은 누가? 우리는 공급자가 매도인 공급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더 많죠.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의 증가분 중 우리가 보다 많은 부분을 누가 부담한다? 우리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4번 정답이죠. 그래서 요 세금 중에서 매도인이 더 많은 부분을 부담합니다. 4번 정답. 자, 그래서 우선은 4번이 정답. 이런 유형의 문제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 자, 17번 문제. 위험 회피적인 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위험을 감수할 만한 충분한 유인, 인센티브가 있거나 회피가 불가능한 위험이라면 투자자는 기꺼이 이를 감수하면서 투자를 합니다. 맞는 질문이죠?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입각하여 투자합니다. 자, 여러분 위험, 회피적, 자, 위험, 회피적 투자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위험, 회피적 투자자를 합리적 투자자. 위험, 회피적 투자자를 합리적 투자자인데, 그럼 위험, 회피적 투자자의 행위를 보게 되면은, 자, 이래서 상가, 아파트, 투자안이 2개가 있어요. 2개의 투자안에 기대 수익률이 같다. 자, 2개의 투자안에 기대 수익률이 같다면 위험이 뭐한 것을? 낮은 것을 선택을 하고, 위험이 같다. 위험이 동일하다면 무엇을?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요거는 또 평균 분산법에 의해서 나타나는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죠.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 행위는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예요. 그래서 2번 맞는 지문이고, 3번 위험 회피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뭐를 한다? 아래에 이렇게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위험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이렇게 위험축 아래에 대해서 이렇게 무슨 형태? 볼록한 형태의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나요. 여기
맞는 지문이죠. 자, 이게 바로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에요. 위험 회피도가 클수록, 자, 여러분이 위험 회피도가 클수록 자, 이게 바로 뭐죠? 이게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회피도인데, 위험 회피도가 이렇게 클수록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한 것이 아니라 급하다. 이것도 2년 전에 출제를 한번 했었죠. 완만한 것이 아니라 급하다. 자, 일반적으로 뭐 위험 회피적 투자자는 무슨 투자자? 합리적 투자자. 그래서 5번은 맞는 지문.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자, 부동산 투자자 A씨가 보유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냐? 자, 포트폴리오. 자, 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보면은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 자, 우선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몇 프로? 10%.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10%. 또 B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12%. 또 C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 14%.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가중치인 뭘로? 상대적 투자 비중. 이 가중치인 상대적 투자 비중을 곱해서 더해주면 돼요. 그럼 상대적 투자 비중이 총 100% 중 몇 프로? 총 100% 중 A 부동산은 몇 프로? 20%. 그리고 B 부동산은 총 100% 중 30%니까 0.3. 그리고 총 100% 중 C 부동산 50%니까 0.5. 이게 바로 뭐가 돼? 상대적 투자 비중이 되겠지. 자, 그러면 얼마죠? 이거 2%가 되겠죠? 2% 더해주고, 이거는 우리가 6%가 되겠고, 여기는 얼마죠? 반이니까 7%. 그러니까 정답은 12점 몇 프로가 된다? 12.6%가 정답. 19번 문제로 갑니다. 어떤 부동산에서 매년 순수익이 1천만 원 발생하고 20년의 내용인수 수명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동산은 현재 얼마가 되는가? 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A씨에 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단 이자는 연 10%로 복리 계산하고 요 수식은 뭐다? 8점 뭐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은 요 수식이 이제 우리가 뭐냐 이걸 보는 건데, 자, 한번 볼까요? 현재 주어졌고 1년, 2년 이런 식으로 가서 몇 년? 수명 20년. 얼마? 1,000만 원. 매년 1,000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얼마? 현재 얼마가 되느냐? 이 부동산은 현재 얼마가 돼요? 이걸 할인을 해야겠죠. 매년 1,000만 원의 수익을 현재 일시불로 환원한 금액이죠. 그러면 얼마 나오죠? 1,000만 원. 1 플러스 이자율 10%죠. 1석. 자, 2년 차에 1,000만 원. 1 플러스 0.1의 제곱. 이렇게 내려오면은 20년 차에 1,000만 원은 1 플러스 0.1의 몇 년 기간? 20년. 24. 요걸 다 더해 준 게 바로 우리는 부동산 가치. 부동산 가치. 자, 부동산 가치는 1,000만 원. 1,000만 원 곱하기 얼마 나오죠? 1,0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의 1석. 1 플러스 0.1의 제곱분의 1. 1 플러스 0.1의 우리가 20승분의 1. 이때 이게 바로 뭐죠? 자, 매년 동일한 금액의 1,000만 원을 현재 일시불로 환원한 금액을 구해주는 개수.
이게 바로 뭐다?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10%, 20년의 연금의 현가계수인데, 자, 연금의 현가계수가 얼마냐? 1000만 원 곱하기 얼마 나온다? 여러분 그 수식의 역수, 지금 여러분 그 수식은 저당상수거든요. 자, 여러분 그 교재에 나오는 수식은 저당상수야. 저당상수가 주어졌거든요. 그럼 저당상수의 역수가 바로 연금의 뭐? 현가계수. 그 8.51356이 나오죠. 그럼 곱해주니까 얼마? 8,513.56만 원이 나오죠. 그럼 반올림하니까 약 8,514만 원. 네, 여기서 반올림하니까 약 8,514만 원. 1번 얼마 맞는 지문이죠. 자, 이런 형태로 이제 구한 거예요. 2번 요 수식은 뭐죠? 그럼 요 수식은 뭐라고 한다? 요 수식은 그 위에 있는 요 수식은 뭐라고 한다?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 뭐다? 저당상수죠.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 저당상수 맞습니다. 또 요 수식은 수익성 부동산 중에서 슈퍼마켓, 공장 등에서 우리는 이 수식의 계수가 적용돼서 우리가 가격을 구할 수 있다. 자, 연금법이거든요. 연금법. 그래서 연금법. 자, 여러분이 수익 환원 방법, 수익 환원법에 있어서 수익 환원 방법에 뭐 직접법, 직선법, 연금법, 상환기금법인데 연금법에 적용하는 것은 뭐다? 우리 공장, 슈퍼, 마켓 등에 뭐에 적용한다? 우리 복합부동산 수익을 상각 금액을 재투자함으로써 수익을 영장시킬 수 있는 여기에 적용하죠. 자, 위 부동산 가치 요거 8,514만 원. 위 부동산 가치를 구하는 개수는 지금 뭐다? 이자율이 R%고 기간이 N년일 때 매년 1원씩 N년 동안 받게 되는 연금을 일시불로 환원하는 액수를 의미한다. 자, 여러분 거기서 이자율이 R%지. 그 4번 지문에 이자율이 R%지. 요 관로 이자율 이게 나오죠. 이자율이 R%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밑에 뭐를 액수를 의미한다. 요것은 바로 뭐에 대한 설명이죠? 자, 요것은 연금의 현가계수인데 지금 수식은 연금의 현가계수가 안 주어졌잖아요. 자, 여러분 문제 주어진 수식은 뭐야? 저당상수예요. 그러니까 틀렸지. 위에 주어진 수식은 저당상수야. 그래서 4번 정답. 5번 수익가격을 산정 구할 때 위에 부동산 가치를 구하는 개수가 적용이 가능한데 이러한 방법으로 구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연금법. 그래서 여러분이 정답은 4번이 정답. 자, 20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은 경우에는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맞는 지문. 2번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 자, 수익성 지수는 우리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로 나누는데 분모 분자로 주어진 1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보다 크면은 현금 유입의 현가가 현금 유출의 현가보다 크기 때문에 투자를 채택합니다. 2번 맞는 지문이고, 자 3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3번 대부 비율이 높아질수록 부채 비율도 어떻게 돼요? 높아진다. 맞는 지문이죠. 자, 부동산 가격. 자, 부동산 가격이 10억이에요. 자, 부동산 가격이 10억인데 대출금 나오죠. 자, 대부 비율 나오고 부채 비율. 자, 부채 비율은 뭐죠?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의 비율이고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 지금 부동산 가격 10억이라고 봤는데 만약에 대출금이 2억이면 얼마죠? 대출금이 2억이면 10억에 2억이면 여기 20%고 타인 자본 얼마? 대출을 2억 받았으면 10억에서 2억을 뺀 자기 자본 8억. 4분의 1이니까 25%죠. 자, 그런데 이 2억에서 대출금을 6억으로 4억을 증가시켰더니 10억에 6억이니까 얼마? 60%에서 40% 증가했지만 여기는 얼마죠? 6억이면 대출금 6억이면 여기 4억이니까 2분의 3, 150%가 돼요. 그래서 대부 비율은 60% 증가했지만 부채 비율은 125% 증가해요. 그래서 대부 비율이 높아질수록 부채 비율은 더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3번 맞는 질문. 자, 4번 정답인데 총소득승수법은 자, 어림세법에서 여러분 어림세법에서 조소득승수는 뭐가 나오죠? 조소득승수는 총 투자한 금액을 조소득을 가지고 나온 거죠. 자, 여기서 총 투자한 금액이 얼마? 부동산 가격. 자, 총 투자한 금액이 부동산 가격이에요. 여기다가 조소득 승수에 조소득을 곱해서 부동산 가격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총소득승수법. 자, 총소득승수법인데 자, 어림세법의 승수법을 이용을 하죠. 어림세법의 승수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지출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4번 정답. 5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 자, 5번은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부채 감당률. 자, 부채 감당률은 자, 부채 감당률은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 이걸 보는 거죠. 자, 이 값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매 기간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하다는 걸 의미한다. 맞는 지문이죠. 자, 4번이 정답입니다. 자, 21번 문제로 갑니다. 자, 홍길동은 주택 마련을 위해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 현재의 월 소득 200만 원 중 70만 원을 월 부급 매월 원리금 상환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고 본다. 홍길동이 대출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단 상환 조건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에서 자, 여러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에서 우리가 원리금 상환액 자, 매월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 지금 매월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은 70만 원. 70만 원은 뭐에? 대출금에 뭐를 곱해준 거? 저당 상수를 곱해준 거. 저당 상수를 곱해줬는데 그럼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요거 구하는 거. 대출 가능한 최고 금액이 얼마냐? 대출금은 70만 원. 원리금 상환액에 양배를 뭘로 나눠줬죠? 저당 상수로 양배를 나눠줬는데 이때 요것은 저당 상수는 여기에 뭐가 된다? 우리는 저당 상수의 역수가 바로 뭐가 돼? 우리는 저당 상수의 역수가 연금의 현가 계수죠. 그래서 연금의 현가 계수가 됩니다. 자, 70만 원의 연금의 현가 계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얼마? 정답 1번이 정답. 1번이 정답이죠. 22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다른 변수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CD 영동주택담보대출의 차입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로는요 고정금리고 CD 영동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입니다. 모기지론 고정금리 차입자에 비해서 금리 변동 위험이 높죠. 왜? 차입자가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는 질문. 2번 연간 이자율이 같은 1년 만기 대출인 경우에 대출자는 기간 중 4번 나누어 받는 것이 기말 1번 이자를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 왜냐?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도 맞고 3번 변동금리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차입자의 위험 부담이 크죠. 3번이 이 얘기죠. 3번 지문 보면은 이자율 조정 주기 변동금리 대출에 있어서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차입자와 대출자의 금융기관을 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잖아요. 그럼 대출자는 화폐 가치 하락하면 손해를 보니까 대출 금리 인상을 해야 돼. 그래서 대출 금리를 인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누가? 대출자는 차입자에게 대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전가를 시켜요. 그래서 차입자는 뭐다? 불리하고 대출자는 뭐다? 유리하다. 차입자 위험 부담이 커요. 맞는 질문. 4번째, 대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설정 비용 등 대출 수수료의 부과나 우리는 조기 중도 상환이 이루어지면은 실제 이자율과 계약상의 이자율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자, 여러분이 우리 이런 게 있거든요. 이 계약상의 실제 융자액과 이 계약상의 융자액이 다르죠. 여러분 그 금융기관과 여러분 사인했어요. 얼마? 1억 사인했는데 수수료 이런 걸 빼서 예를 들어서 9,900만 원 받아서 수수료를 빼서 1억은 사인했지만 이렇게 크거든요. 근데 갚을 때는 9,900만 원 갚는 게 아니라 1억 갚아야 돼. 예? 그러니까 뭐 우리는 실제 이자율은 계약상의 대출 이자율보다 더 여기 높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4번 맞는 질문. 5번 모든 대출 조건이 같고 단지 금리 변동 여부의 조건만 다른 경우 CD 영동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리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존 대출금리보다 항상 높은 편 밑줄. 일반적으로 뭐다? 낮은 편. 대출 시점에서의 초기 이자율을 보면은 뭐가? 고정 금리 대출이 변동 금리 대출보다 크죠. 왜냐? 변동 금리 대출에는 차입자가 금리 변동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런 형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항상 높은 편 하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낮은 편. 5번 정답. 23번 주택 저당 증권의 종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MBS 매수자는 투자자입니다. 여러분 주택 저당 증권 매수자는 투자자. 투자자가 발행자의 만기 전 변제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을 콜 방어라고 하고요. 일정 기간 동안만 허용하는 것은 부분적 콜 방어라고 합니다. 예, 콜 방어. 그래서 여러분이 1번 맞는 질문. 이체증권은 MPTS인데 매월 단위로
원금 이자를 지불받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저당 풀에 있는 저당이 전부 원금 상환이 되면은 조기에 끝납니다. 이체증권의 MPTS죠. 이체증권은 뭐다? 지분을 매각하죠. 발행기관은 어떻게 돼요? 자산, 지분을 우리가 매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분형의 뭐다? 지분, 자산을 매각하기 때문에 지분형의 성격을 가진 MBS. 이 지분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차입자는 대출을 받으면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하죠. 그럼 발행기관은 자산, 지분을 매각을 했기 때문에 지분이 다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이전이 돼요. 그럼 투자자가 이전되는데 이때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보다 낮게 되면은 만기가 되기 전에 조기 상환하면은 발행기관도 투자자에게 조기 상환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도 투자자가 부담하고 조기 상환 위험도 투자자가 부담해요. 그래서 관련 위험도 투자자에게 이전되죠. 그래서 지분을 매각했거든요. 지분을 매각하기 때문에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의 소유권, 원리금 수취권이 전부 지분이 투자자에게 이전되는데 항상 주의할 것은 원리금 수취권과 요것은 같이 다니는 짝꿍입니다. 자, 2번 맞고 3번 다계층 저당 채권은 이체증권과 우리는 MBB, 채권은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담보로 해서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MBB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체증권, 원리금은 발행기관이 받으면 바로 즉시 투자자에게 이체시켜주는 이체증권 성격 다 가지고 있습니다. 4번 저당채권은 이체증권보다 수명이 뭐하다? 길다. 자, 여러분이 차입자는 또 매월 원금 이자를 우선 갚아줘. 대출금에 대해서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하는데, 이번은 발행기관은 채권을 발행했어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MBB를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하는데, 이것은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했을 경우에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이건 채권형의 성격을 가진 MBS죠. 자, 그런데 뭐를 담보로 한다? 이걸 담보로 하거든요.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걸 담보로 해요. 이걸 담보로 해서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소유권은 여기에 보유하고, 또 원리금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우리는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발행기관도 조기 상환 못해. 투자자는 발행기관의 조기 상환에 대해서 조기 상환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콜 방어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명은 어디가 길어요? 여기는 조기 상환하면 바로 조기 상환하니까 수명은 여기에 길죠. MBB가 길어요. 저당 채권은 이체증권보다 수명이 길어요. 길고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낮죠. 왜냐? 위험. 시장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은 또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 또 차입자가 원금 이자를 어떻게 돼요? 못 갚으면은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은 전부 발행기관이 부담해요. 이건 같이 다니는 짝꿍이고, 모든 위험이 발행기관이 부담하고 투자자는 위험 부담이 없거든요. 투자자는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수익률은 가장 낮아요. 수익률은 가장 낮다. 그러니까 수명은 길고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낮다 해야 맞는 지문이죠. 4번 정답.
다계층 저당 채권은 트렌치별로 이자율과 채권의 존속 시기를 다르게 밑줄 나누어진 그룹의 순서에 따라 원금 지불이 영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로 발행하는 채권이죠. 그래서 다계층 저당 채권의 얘기죠. 이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 자,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을 이렇게 몇 개의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요. 우리가 1년 만기, 채권의 종속 시기 만기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나누는데 나눠진 이 그룹을 우리는 트렌치라고 해요. 트렌치. 만기도 이자율도 다르게 해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트렌치로 발행하는 채권을 CMO. 5번은 개념이죠. 4번이 정답이고, 자, 24번 문제로 갑니다. 자, 24번 문제를 보시면은 주택담보대출 시에 이 저당 상환 방식으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의해서 차입자가 갚아가는 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주택연금제도에서 역연금액 산정에 관한 시기다. 자, 기역 니은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모기지론에서 원리금 지불액은 대출금에 뭐를 곱해주면 돼? 저당 상수. 기역에 저당 상수가 와야 되고, 또 역모기지론은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 여러분 역연금액은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인데 이것은 연금의 미래가치인 역저당 설정한 금액에다가 뭐 감초. 자, 여러분 연금의 미래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매 기간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을 때 매 기간 불입을 해야 될 적립금을 구해주는 감채 기금 개수가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 자, 수식 계산하는 한번 확인해 본 거죠. 자, 3번 정답이고 25번 부동산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부동산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신디케이션은 부동산의 취득이나 관리, 매매, 개발 등을 위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확보하며 투자자는 이자 수익의 목표, 이자 수익이 아니라 배당이죠. 자, 여러분이 투자자, 이 다수죠. 이 다수의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으는 거죠. 다수의 투자자들의 자금과 이 개발업자의 개발 사업에 대한 전문성, 이걸 결합할, 이걸 결합할 투자자 집단이 부동산 신디케이션. 부동산 신디케이션이고 투자자들은 투자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사원, 회사를 조직하고 경영하지 않는 유한 책임사원인 수동적 투자자. 이때 투자자들은 투자한 자금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실적 배당을 받죠. 실적 배당 수익을 획득합니다. 이자 수익이 아니라는 것. 2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프로젝트 회사의 부동산을 담보. 자, 프로젝트 회사의 부동산 밑줄 이걸 담보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PF는 뭐를 담보로 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 자, 단일 사업이고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공사 기간이 오래 걸리는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뭐를 담보? 미래의 수익성을 담보로 하죠. 미래의 수익성, 이 사업성을 담보. 이걸 담보로 우리는 프로젝트 시행회사의 대차대조표성의 부채로 뭐를? 회사채를 발행하죠. 이것을 담보로 우리는 회사채를 발행해서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지문. 3번 부동산 투자 신탁 리츠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확보하여 부동산에 투자해서 실적을 배당하는 형태로 일종의 우리는 부동산 뮤추얼 펀드라고 하죠.
자, 투자한 지분에 따라 배당을 해줍니다. 3번 아무런 하자가 없죠. 정답이 되겠습니다. 파트너십은 합자회사의 형태인데 투자자들은 해당 사업에 대한 관리 운영에 관한 무한책임, 투자자가 무한책임이 아니라 투자자는 유한책임을 가지고 있고 이 개발업자가 회사를 조직 경영을 하고 있어요. 회사를 조직 경영하고 관리 운영에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 이 능동적 투자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 유한책임사원 그리고 무한책임사원, 이걸 우리는 미국에서 대표적 형태가 바로 파트너십, 이게 바로 번역하면 합자회사의 형태죠. 자, 그래서 투자자가 아니라 개발업자입니다. 틀렸고, 부동산 투자 신탁은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죠. 직접 투자가 아니라 어떻게 리츠는 뭐죠? 간접 투자죠. 소액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이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이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투자한 지분에 따라 배당을 해주는 간접 투자예요. 간접 투자이고 이 리츠 자체가 하나의 상품을 말하죠. 자, 그래서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26번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미상환된 원금은 융자잔고죠. 융자잔고는 우리가 매 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에 뭐를 곱해주냐?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해줘요. 원리금 상환액에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해주는데 문제는 R%고 중요한 여기인데 중도 상환 시점에서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 중요한 이 잔여 기간 동안에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하면 구할 수 있어요. 1번 맞고 2번 저당 대부액 대출금 중 원금 상환분은 기간 말에 자기 자본이 증가하는 지분 형성분이 됩니다. 상환 비율 및 잔금 비율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는 이자율, 만기 남은 저당기간, 저당 대부의 크기는 관계없어요. 3번 정답이죠. 자, 잔금 비율은 대출금 중에서 미 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자, 미상환된 원금은 바로 1번 수식이 나오죠. 원리금 상환액에 뭐를 곱해주죠? 연금의 현가계수. 자, 연금의 현가계수 R 프로 잔여 기간이고, 요거 대출금은, 자, 여러분 아까 21번 문제 풀 때 대출금은 원리금, 아까 21번 문제 풀 때 대출금은 원리금 상환액에 뭐를 연금의 현가 개수를 곱해주는데 여기 R 프로 만기야, 만기. 전체 상환기간 만기. 그래서 이자율, 요거 두 개는 약분되니까 필요 없고 결국 요거죠. 요거니까 이자율, 잔여기간, 전체 상환기간, 만기 함수지 저당 대부액, 대출금의 크기와는 아무런 관계없어요. 3번 정답. 4번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은 1이거든요.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더해주면 1이기 때문에 상환 비율은 1-t, 중도 상환 시점의 상환 비율은 1- 중도 상환 시점의 잔금 비율. 여러분 원금 총액의 미상환 원금, 이것은 잔금 비율입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 상환 비율은 일시불의 내가 개수를 사용하여 구할 수도 있고 저당 상수를 사용하여 구할 수도 있습니다.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로 갑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저당 대출에서 대출 금리는 금융기관에서 결정한다고 할 때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 자, 27번 대출 금리는 요 얘기죠. 대출 금리는 대출자가 정하는 수익률로서 이 시장의 실질 이자율에다가 차입자의 이 신용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대가에다가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는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자, 1번에 경쟁 금융기관의 금리가 대부분 인상됐다는 것은 시장의 실질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대출 금리도 상승한다. 1번 맞고요. 2번 가까운 장래에 시장 금리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요거죠. 시장 실질 이자율이 높아지면 대출 금리 인상됩니다. 그리고 차입자의 수익 감소가 예상되고 차입자가 과거에 부도를 낸 실적이 있다. 요거는 차입자의 위험에 대한 대가가 높아지죠. 높아지니까 대출 금리도 어떻게 돼요? 오릅니다. 자, 정부가 주택 저당 대출에 대한 대부 비율 한도를 감소시키도록 공고했다. 그럼 대부 비율 한도를 감소시키면 이전보다 대출금을 적게 받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줄어들어요. 주택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자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거든요. 자, 이 얘기거든요. 수요, 공급이 주어진다게 이자율. 자, 이자율인데 자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자금, 대출이 줄어들어서 자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은 금리는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5번은 대출 금리가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부터는 잠시 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